한 문장이 수백만 개의 계좌를 잠재웠습니다. 나이에 맞게 투자하라. 30대는 공격, 50대는 방어. 재테크 유튜브마다 복붙되는 이 공식이 진짜 황금률이었을까요? 52세 직장인이 전문가 말대로 채권만 담았습니다. 3년 뒤 수익은 고작 24만 원. 한 달 치킨 2마리 값이었죠. 같은 시간 800만 원으로 시작한 29세는 나스닥 ETF 하나로 자산을 2배로 불렸습니다. 둘의 차이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통장 잔고 앞자리, 바로 체급이었죠. ISA라는 전장에서 진짜 승부를 가르는 건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현재 내 계좌의 무게입니다. 나이 프레임의 함정과 체급별 생존 전략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2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52세 김 과장이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ISA 계좌 수익률이죠. 3년 전 전문가 조언대로 채권형 ETF와 예금을 담았습니다. 결과는 연 2.8%, 800만 원이 870만 원이 됐습니다. 70만 원. 3년을 묶어둔 대가치고는 초라합니다. 같은 시각, 판교의 29세 박 대리는 다른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의 ISA에는 나스닥 100 ETF가 들어있었죠. 같은 800만 원이 1600만 원이 됐습니다. 3년 만에 자산이 2배로 뛴 겁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나이? 아닙니다. 김 과장이 채권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50대니까 안전하게 가야 한다는 조언. 박 대리가 나스닥을 선택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20대니까 공격적으로 가도 된다는 조언. 둘 다 같은 유튜브, 같은 재테크 책에서 배운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조언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김 과장의 800만 원은 은퇴자금이 아닙니다. 종잣돈이죠. 종잣돈의 역할은 불어나는 것이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박 대리에게 5억 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나스닥이 30% 폭락했던 2022년 5억 원은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1억 5천만 원 증발. 아무리 젊어도 이 충격을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투자의 공격성을 결정하는 건 태어난 연도가 아니라 현재 통장의 무게입니다. 800만 원을 가진 50대와 5억 원을 가진 30대. 누가 더 공격적으로 가야 할까요? 상식과 정반대입니다. 800만 원은 전부 잃어도 2년이면 복구할 수 있는 돈이죠. 하지만 5억 원의 30%는 서울 외곽 아파트 전세금입니다. 회복에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이별 투자 공식이 퍼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편하거든요. 고객을 나이로 분류하면 상담이 간단해집니다. 30대요? 공격형 펀드요? 50대요? 안전형으로 가시죠.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고객의 실제 자산 규모, 부채 상황, 소득 안정성 같은 복잡한 변수는 생략해도 되죠. 그게 고객에게 최선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 공식이 ISA의 설계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거죠. ISA는 애초에 변동성 있는 자산을 담으라고 만든 계좌입니다. 손익통산, 비과세, 저율과세. 이 세 가지 무기는 오르내림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채권과 예금만 넣어두면 무기를 장전하지 않은 채 전장에 나가는 꼴입니다. 김 과장은 3년간 빈 총을 들고 서 있었던 겁니다. 김 과장이 든 빈 총, 그 총의 설계도를 펼쳐보겠습니다. 2016년 정부가 이상한 계좌 하나를 내놓습니다.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줄여서 ISA, 예금, 펀드, ETF, 리츠까지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계좌였죠. 금융권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기존 상품과 뭐가 다르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집요했습니다. 2021년 전면 개편을 단행하죠. 납입 한도를 2배로 늘리고 국내 상장 주식까지 담을 수 있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밀어붙였을까요? 답은 한국인의 자산 구조에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가계자산의 64%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36%에 불과하고 그나마 절반 이상이 예적금이죠. 아파트에 전 재산을 넣고 남는 돈은 은행에 묻어두는 구조입니다.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돈이 너무 적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일 미끼가 필요했죠. 그 미끼의 핵심은 세금 혜택입니다. 첫 번째 무기, 손익통산. 일반 계좌에서는 A 종목에서 500만 원 벌고 B 종목에서 300만 원 잃으면 500만 원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손실은 고려 대상이 아니죠. ISA에서는 순이익 200만 원에만 과세합니다. 손실이 방패가 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무기, 비과세 한도. 일반형 기준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세 번째, 저율과세. 한도를 초과해도 9.9%만 냅니다. 일반 계좌 15.4%와 비교하면 세율이 3분의 1 넘게 줄어드는 셈이죠.
여기서 적이 등장합니다. 세금이라는 괴물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 ETF 수익이 나면 22% 양도세가 붙습니다. 배당을 받으면 15.4%를 원천 징수하죠.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최고 구간에 걸리면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죠. 건강보험료 폭탄은 덤입니다. 고배당 전략을 쓸수록 괴물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ISA는 이 괴물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계좌 안에서 아무리 배당을 많이 받아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보료 산정에도 안 들어가죠. 밖에서는 괴물이 날뛰지만 ISA 안은 안전지대인 겁니다. 물론 이 감옥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3년 의무 보유 기간, 중도에 깨면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연간 납입 한도 2천만 원, 총 한도 1억 원, 해외 개별 주식, 직접 투자 불가. 이 규칙들이 전략을 제약하죠. 지형은 파악됐습니다. 손익통산은 변동성을 먹고 자라고 비과세는 수익이 있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김 과장이 채권만 담았을 때 세 무기 모두 공회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김 과장에게로 돌아갑니다. 3년 전 그 순간 그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채권을 담을지 주식형 ETF를 담을지 그는 나이를 보고 채권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봤어야 할 건 통장 잔고였죠. 800만 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전부 잃어도 회복 가능한 돈이라는 겁니다. 이걸 체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0원에서 3천만 원 구간, 플라이급. 이 체급에서 수비는 사치입니다. 계산을 해보죠. 1천만 원을 연 3% 채권에 넣으면 1년 수익이 30만 원입니다. ISA 비과세 한도 200만 원에 15%도 못 채웁니다. 손익통산도 의미가 없습니다. 변동성이 없으니 손실 자체가 없고 통산할 게 없으니까요. 반대 시나리오입니다. 같은 1천만 원을 나스닥 100 ETF에 넣었다고 가정하죠. 지난 10년간 나스닥 1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8%였습니다. 물론 해마다 편차가 큽니다. 30% 오르는 해도 있고 30% 빠지는 해도 있죠. 하지만 1천만 원이 700만 원이 되어도 직장인 월급 서너 달이면 메울 수 있습니다. 반면 1천만 원이 1,800만 원이 되면 그건 2년치 보너스를 한 방에 번 셈입니다. 플라이급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잃어도 복구할 수 있는 돈은 공격에 집중하라. 전체 자산의 70%를 공격수에 배치합니다. 나스닥 100, 반도체 테마, AI 테마 같은 성장형 ETF죠. 20%는 미드필더에 넣습니다. S&P 500이나 코스피 200 같은 대표지수 ETF입니다. 나머지 10%만 수비수로 남깁니다. 급할 때 쓸 예비 병력이죠. 일본과 비교해보면 이 전략의 근거가 더 선명해집니다. 일본의 니사는 ISA의 원조격입니다. 일본 20, 30대 니사 가입자의 평균 주식형 자산 비중은 78%에 달합니다. 그들도 처음엔 안전자산을 담았죠. 하지만 10년간의 데이터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액일수록 공격이 유리하다는 것. 일본 금융청 분석에 따르면 니사 계좌에서 주식 비중 70% 이상인 그룹이 50% 미만 그룹보다 5년 누적 수익률에서 평균 40%포인트 앞섰습니다. 김 과장이 3년 전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800만 원 전액을 나스닥 100에 넣지는 않았더라도 최소 절반은 공격수에 배치했을 겁니다. 7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 이상을 손에 쥐었겠죠. 3천만 원을 넘는 순간 규칙이 바뀝니다. 잃으면 아픈 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3천만 원. 직장인 연봉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돈이 반토막 나면 1,500만 원이 증발하죠. 월급으로 메우려면 1년 넘게 걸립니다. 플라이급 때처럼 전원 공격은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수비로 전환하면 성장이 멈추죠. 미들급 3천만 원에서 1억 원 구간의 핵심 전략은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을 불리면서 동시에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34세 이 대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1년 ISA에 4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절반은 월배당 ETF, 절반은 S&P 500에 배치했죠. 월배당 ETF는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상장된 월배당 ETF 중 연 배당률 10%를 넘기는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리는 연 8%짜리를 골랐습니다. 2천만 원 기준 매달 13만 원 정도가 현금으로 꽂혔죠. 여기서 ISA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일반 계좌에서 배당을 받으면 15.4%를 원천 징수합니다. 매달 13만 원이면 2만 원이 세금으로 빠지죠. 1년이면 24만 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당 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서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이 뛰고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되죠.
고배당을 추구할수록 세금 괴물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ISA는 이 괴물을 무력화합니다. 계좌한 배당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건보료 산정에도 안 들어가죠.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0원이고 초과분도 9.9%만 냅니다. 이 대리의 3년간 배당 총액은 약 470만 원, 일반 계좌였다면 72만 원 이상을 세금으로 냈을 겁니다. ISA가 그 돈을 지켜줬습니다. 핵심은 배당금의 재투자입니다. 이 대리는 매달 들어오는 13만 원을 빼 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ETF를 추가 매수했죠. ISA 안에서는 배당금 재투자에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복리로 굴러가는 겁니다. 3년 뒤 그의 계좌 잔고는 7,200만 원, 수익률 80%입니다. 같은 전략을 일반 계좌에서 썼다면 6,800만 원 정도에 그쳤을 겁니다. 400만 원 차이. 세금을 아낀 것만으로 서울, 부산 KTX 80번을 더 탈 수 있는 돈이 생긴 셈이죠. 미들급의 포메이션은 사사이가 적합합니다. 안전자산 20%, 월배당 ETF 40%, 성장형 ETF 40%. 안전자산은 시장 급락때 저가 매수할 실탄이죠. 월배당 ETF가 매달 현금을 공급하고 성장형 ETF가 자산 증식을 담당합니다. 이 대리는 7,200만 원을 찍었습니다. 1억 원까지 2,800만 원 남았죠. 1억 원을 넘으면 게임이 또 달라집니다. 잃으면 안 되는 돈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이 대리의 성공담만 들으면 ISA는 완벽한 무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무기는 없습니다. ISA에도 균열이 있고 그 균열을 모르면 오히려 다칩니다. 첫 번째 균열, 3년이라는 시간입니다. 2023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연이 있습니다. 32세 C씨는 ISA에 2천만 원을 넣고 공격적으로 굴렸습니다. 2년 만에 800만 원 수익을 냈죠. 그런데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ISA를 깼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비과세가 사라지면서 세금 12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죠. 2년간의 절세 노력이 한순간에 증발한 겁니다. ISA의 모든 혜택은 3년을 버텨야 열립니다. 중도에 깨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하죠. 두 번째 균열, 한도입니다. ISA에는 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플라이급과 미들급에게는 충분하죠. 하지만 3억 원을 굴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제약입니다. 1억 원만 ISA에 넣고 나머지 2억 원은 일반 계좌에서 세금 괴물과 싸워야 합니다. 세 번째 균열, 해외, 직접 투자 불가입니다. ISA에서 테슬라나 엔비디아 개별 주식을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ETF나 펀드를 통해야 하죠. 종목 투자의 짜릿함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답답한 구조입니다. 네 번째, 가장 위험한 균열은 방치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ISA 가입자 중 잔액 100만 원 미만 계좌가 전체의 40%를 넘습니다. 계좌만 만들어두면 절세가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ISA는 껍데기가 아닙니다. 안에 뭘 담느냐가 전부입니다. 빈 계좌는 빈 지갑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ISA가 절세 도구라는 걸 알면서도 막상 돈을 넣으면 안전자산만 담는 사람이 많습니다. 3년을 묶어두는 게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앞서 봤듯이 안전자산은 ISA의 무기를 무력화합니다. 불안 때문에 안전을 선택하고 그 안전 때문에 기회를 잃는 역설이죠. 여섯 번째는 기회비용입니다. ISA에 돈을 묶어두는 3년 동안 다른 곳에서 더 큰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가 30% 넘게 올랐죠. ISA에 올인했던 사람 중 일부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물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묶여서 주식 상승장을 놓친 사람도 많을 거니까요. 균열은 알아야 피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은 ISA 밖에 두고 3년 안에 쓸 돈은 넣지 않고 안전자산 비중은 체급에 맞게 조절하는 겁니다. 1억 원을 넘어서면 새로운 종류의 균열이 기다립니다. 세금 괴물이 더 커지니까요. 1억 원, 이 숫자를 넘으면 심리가 달라집니다. 헤비급입니다. 1억 원이 반토막 나면 5천만 원이 사라지죠. 서울 외곽 전세 보증금입니다. 월급으로 메울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공격보다 수성이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전부 채권에 넣으면 성장이 멈추죠. 헤비급의 핵심 전략은 고배당 자산을 ISA의 방패 안에 가두는 겁니다. 2026년 현재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리아 밸류업 ETF입니다. 2024년부터 정부가 밀어붙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들을 모아놓은 상품이죠.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들이 편입됩니다. 연 5%에서 7% 배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배당을 일반 계좌에서 받으면 세금 폭탄이라는 거죠. 1억 원 기준 연 700만 원 배당, 다른 금융소득과 합치면 종합과세 문턱에 닿습니다. ISA 안에서는 이 폭탄이 해제됩니다. 두 번째 무기는 프리미엄 커버드 콜 ETF입니다. 과거 커버드 콜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제한되고 내리면 손실은 고스란히 받는 구조였으니까요. 하지만 2025년 이후 상장된 신형 커버드 콜은 다릅니다.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라 불리는 상품들은 만기 하루짜리 초단기 옵션을 활용합니다. 변동성 프리미엄을 매일 수확하는 구조죠. 연 배당률 12%를 넘기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빅테크 기반 커버드 콜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기술주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옵션 프리미엄을 배당으로 지급합니다. 성장성과 배당을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죠. 미국과 비교하면 이 무기들의 가치가 더 선명해집니다. 미국에는 JPI, QILD 같은 월배당 커버드 콜 ETF가 이미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해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이런 상품을 IRA나 401k 같은 세금 우대 계좌에 담아 배당을 복리로 굴리죠. 한국의 ISA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만 한국은 이 시장이 이제 막 열린 단계입니다. 선점 효과가 큰 시점이죠. 헤비급의 포메이션은 5-3입니다. 안전자산 25%, 고배당 ETF 50%, 성장형 ETF 25%. 고배당 ETF가 중심축이 되고 안전자산이 하방을 맞고 성장형 ETF가 추가 수익을 노립니다. 1억 원을 연 10% 고배당 ETF에 넣으면 매달 80만 원 이상이 현금으로 꽂힙니다. ISA 안에서는 이 배당에 세금이 거의 붙지 않죠. 일반 계좌였다면 매달 12만 원 이상을 세금으로 냈을 겁니다. 무기는 갖춰졌습니다. 실전 운용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3년 만기되면 깨야 하나요? 답부터 말하겠습니다. 깨지 마세요. ISA의 만기는 3년이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고 만기 후 재가입도 됩니다. 핵심은 자산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좌를 유지하는 겁니다.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저율과세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ISA는 적금이 아닙니다. 만기에 깨는 게 아니라 황금알을 계속 낳게 두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 번 담으면 그냥 두면 되나요? 아닙니다. 체급이 바뀌면 포메이션도 바뀌어야 합니다. 플라이급에서 시작한 사람이 3년 만에 미들급이 됐다면 공격수 비중을 줄이고 월배당 ETF를 늘려야 하죠. 리밸런싱 타이밍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체급 전환 시 자산이 3천만 원을 넘거나 1억 원을 넘을 때 포메이션을 조정합니다. 둘째, 비중 이탈 시 원래 계획했던 비중에서 10%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원래 비중으로 되돌립니다. 성장형 ETF 비중을 40%로 잡았는데 주가 급등으로 55%가 됐다면 일부를 팔아서 다른 자산에 분배하는 거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리밸런싱하면 안 됩니다.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와 스프레드가 발생하니까요. 분기에 한 번, 많아도 월 한 번이 적정선입니다. 잦은 매매는 수익률을 갉아먹습니다. 세 번째 질문, 지금 시작하면 뭘 먼저 해야 하나요?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내 체급을 확인하세요. 통장에 투자 가능한 돈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비상금과 1년 내 쓸 돈은 빼고요. 둘, 체급에 맞는 포메이션을 정하세요. 플라이급이면 공격수 70%, 미들급이면 월배당 40%, 헤비급이면 고배당 50%. 셋, 첫 달에 전액 투입하지 마세요. 3개월에 걸쳐 분할 매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ISA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3년 만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5년, 10년을 바라보고 설계하세요.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길수록 강력해집니다. 1,000만 원을 연 10%로 굴리면 7년 뒤 2,000만 원, 15년 뒤 4,000만 원이 됩니다. 세금을 아끼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지죠. 김 과장과 박 대리로 시작했던 이야기. 3년 전 두 사람의 선택은 나이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준은 체급이었죠. 김 과장이 지금이라도 포메이션을 바꾼다면 3년 뒤 그의 계좌는 완전히 다른 숫자를 보여줄 겁니다. 52세 김 과장과 29세 박 대리. 두 사람 모두 8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은 나이를 보고 채권을 담았고 박 대리는 나이를 보고 나스닥을 담았죠. 3년 뒤 결과는 70만 원 대 800만 원, 10배가 넘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박 대리가 옳았다는 게 아닙니다. 김 과장이 봐야 할 숫자를 잘못 봤다는 겁니다.
800만 원은 나이와 상관없이 플라이급입니다. 플라이급에게 수비는 의미가 없죠. 핵심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투자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통장 잔고다. ISA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손익통산, 비과세, 저율과세. 이 세 가지 무기는 변동성 있는 자산을 담을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채권과 예금만 넣으면 빈 총을 들고 전장에 나가는 꼴이죠. 플라이급은 공격수 70%로 자산을 불립니다. 미들급은 월배당 ETF로 현금 흐름을 만들며 성장을 이어갑니다. 헤비급은 고배당 자산을 ISA 방패 안에 가두고 세금 폭탄을 피합니다. 균열도 있습니다. 3년 의무 보유, 납입 한도, 해외 직접 투자 불가. 하지만 이 균열들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비상금은 밖에 두고 3년 안에 쓸 돈은 넣지 않고 해외 주식은 ETF로 대체하면 됩니다. 가장 위험한 함정은 계좌를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겁니다. 600만 명이 ISA를 갖고 있지만 절반은 100만 원도 안 넣었죠. 한국 직장인에게 경고합니다. 월급만으로 1억 원 모으기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세금 한 푼이라도 아끼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켜세요. 내 ISA 계좌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잔고가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채권만 들어있다면 오늘 당장 리밸런싱을 시작하세요. 질문 하나 던집니다. 당신의 체급은 지금 어디입니까? 플라이급, 미들급, 헤비급, 체급에 맞는 포메이션을 짜셨나요? 아직이라면 오늘이 시작점입니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당신은 오늘의 선택을 기억할 겁니다. 그 선택이 70만 원짜리인지 800만 원짜리인지는 지금 결정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